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매경 테스트 공부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을 겸해서 간략한 매경 테스트 제1단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험 생활이든지요. 그 수험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수험 생활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바탕으로 공부를 했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 컨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교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언제까지 수업을 들으셨고 주로 어느 시간대 수업을 들었는지를 간간히 볼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인 이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 컨텐츠를 언제 1회부터 몇 강까지 들으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주로 들었을 때 듣다가 중간에 멈추고 그만 듣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도 잘 알아야지만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또 찾아뵙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통계들을 제가 마주칠 때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온라인 컨텐츠를 구매하신 분들이 1강부터 저 끝강까지 모두 완강을 전부 다 청취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렇게 가리키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가리켜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온라인 컨텐츠를 바탕으로 수업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누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이 공부를 하겠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은 달리 말하면 아무 때도 누구에게 제약받지 않고 안 볼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요. 제가 오늘 첫 시간으로 가장 먼저 주안점을 둬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매경 테스트 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요. 바로 그걸 통해서 이번 강좌를 완강하고 매경 테스트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 간단한 OT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경제학 또는 경영학 이 부분이 우리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중고등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절박하게 와닿는 지식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직접 회사원으로서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맨으로서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경제 지식과 기초적인 경영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때가 참 많다라는 점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경 테스트를 실질적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중에는요. 굉장히 중장년층 또는 청년층 이상 되는 바로 이런 계층들이 의외로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매경 테스트는요. 경제학 시험이 아니에요. 경제, 경영, 이해력 시험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이 학자라는 단어, 이 학문할 때 학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 가리키는 경제, 경영, 지식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어떤 순수한 그런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리얼,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현실 경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로 국한돼서 시험이 만들어지고 수업 내용이 설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경제학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원론이라고 할게요. 이 경제학 원론의 시험범위나 출제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 출제되는 경제 부분은 이렇게 포지셔닝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 원론에 있는 내용이지만 매경 테스트의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요. 반대로 경제학 원론에도 있고 매경 테스트에도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 또 공유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경제학 원론에는 없는데 매경 테스트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 각각 무슨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1번 영역입니다. 1번 영역은 경제학 원론에는 상당수 있지만 매경
매경 테스트에 출제되지 않는 문제 어떤 것들이냐? 안 든 내용들. 먼저 수리적인 내용들이 여기 해당돼요.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야, 또 미분 배워야 되나? 아니면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대수 같은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는요. 경제학 문제 중에서 단 하나 또는 둘 요거 빼고는 한 번도 계산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계산하는 문제도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나왔던 경제 기초 개념에 해당되는 비교 우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적은 있어도 대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범주에서 계산하는 문제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수 수리적인 부분은요. 현실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배울 필요 없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경제학자가 되겠다, 경제학의 석박사 퀄 시험을 준비하겠다라는 분들은 이런 걸 잘해야겠지만 현실 경제에서 비즈니스맨으로 활동하면서 거기에 부합하는 경제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하등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경제학 원론에 상당수 있긴 있지만 우리 매경 테스트에선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순수 이론적인 내용, 순수 이론들. 정말 학문을 위한 이론들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경제학설사. 이건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 발전해왔는지. 자, 이거는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데 하나 도움도 안 되죠. 아담 스미스 다음에 오스트라 학파는 뭐였고, 케인즈 학파는 뭐였고, 통화주의 학파는 뭐였는지. 이게 현실 경제에 지금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고, 물가가 어떻게 됐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될지, 내가 만드는 상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이해하는 데 도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경제학 원론 서적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순수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변천이나 순수 학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매경 테스트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면 1번 영역에 해당되는 게 주로 어떤 것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하, 이 매경 테스트는 실전 경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거는 가능한 출제에서 빠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은 뭐겠습니까? 경제학 원론에 나와 있는 개념들 중에서 실제 경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이론들은 매경 테스트에 출제가 되는구나. 대표적으로 금리 변화, 환율 변화, 물가 변화, GDP란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어떻게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어떻게 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매경 테스트에 출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실제 매경 테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자동적으로 오늘 하나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경제학 원론 책이 있는데 그 경제학 원론 책을 가지고 매경 테스트 공부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매경 테스트를 경제학 원론책으로 공부하셔도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경제학 원론책을 읽는 과정에서 스스로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과 시험에 나올 부분을 본인이 취사 선택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요. 매경 테스트가 경제학 원론 밖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자가 학습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뭐 굳이 꼭 이런 매경 테스트 전문 서적을 구매해서 이걸 바탕으로 꼭 수험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런 수험 생활, 이런 수험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도 나 스스로 번거롭게 필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고 매경 테스트에 파인 튜닝 되어 있는 내용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번입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경제학 원론책에는 없지만 매경 테스트에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들은 도대체 뭡니까? 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실 경제의 내용이 실제 우리가 교과서 사항의 내용과 똑같습니까? 아니죠. 현실 경제가 교과서적인 이론 그대로만 구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금리를 낮췄는데 소비, 투자, 고용이 늘어나지가 않네. 환율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수출이 더 잘 안 되네. 즉 현실 경제에서는 이렇게 이론상과 다른 현상들이 빈번히 목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단순히 교과서적인 내용일까요? 진짜 현실 경제일까요? 당연히 현실 경제예요.
그러면 그 현실 경제를 어떻게 우리 매경 테스트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필터링할 수 있느냐? 그거를 출제자들이 고민하다가 선택했던 대안으로 뭘 주목했냐 하면 시사 용어를 주목합니다. 이 시사 용어라는 게 뭔가요? 요즘 전개되고 있는 특정 현상이나 내용들을 한 단어로 집약해서 제시하는 게 시사 용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사 용어가 그런 것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 시사 용어를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당연히 그 시사 용어가 담고 있는 함의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따라서 교과서적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특이한 요즘 실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제일 쉬운 방법은 바로 그 시사 용어 너 정확히 이해하고 있니? 이런 방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매경 테스트에서요. 실제 경영학 원론이나 경제학 원론 바깥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다양한 시사 용어들을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사 용어들은요, 단순히 경제학 원론이나 경영학 원론에서 교과서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예외사항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즘 사회 전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용어들도 같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요즘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이해해야 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술과 관련된 상황이죠. 요즘 우리가 인터넷 없이 회사 업무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정보통신 관련한 기기 없이 회사 업무를 한다라는 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이런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5G라는 것은 무엇인지 IoT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새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경영경제 바깥에 이런 용어들도 같이 매경 테스트에선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매경 테스트 시험 범위가 경제학 원론 또는 경영학 원론과 다른 부분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좀 더 수험 생활을 쾌적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경제학 원론과 우리 매경 테스트 시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시험의 고유의 목적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지금 현대인들에게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필수적이고 이제 교양에 가까운 기초적인 경영경제 지식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다. 바로 이 시험의 취지가 그겁니다. 그것도 학술적인 파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용에 부합하게 알고 있는지 물어보겠다라는 게 바로 이 매경 테스트 시험의 취지죠. 바로 이런 취지에 크게 공감한 첫 번째 대상자들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굴지의 기업들입니다. 오일뱅크라든가 동부그룹, 이제 DB라고 하죠. 이런 회사들은 우리가 자사의 부장 승진 시험이라든가 과장 승진 시험이라든가 이사 승진 시험 때 우리가 이런 매경 테스트나 또 다른 시험인 환경 테스트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맞았을 경우에만 그 승진의 대상자로 득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한 적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우리 회사의 이제 의사결정의 주축이 되는 간부 사원이 될 정도라면 적어도 지금 현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런 시험들을 이렇게 자사의 승진 시험 내지 또는 입사 시 가산점을 주는 시험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요 이런 시험의 취지에 크게 부합해서 이런 시험들은 국가의 국민 경제의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요 이런 매경 테스트 시험을 국가 공인 시험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시험을 패스한다는 건요, 이런 시험을 공부해서 우리가 특정 점수 이상을 맞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이거는 단순히 수험 생활을 통해서 내가 매경 테스트 몇 등급을 맞았어, 몇 점 이상 맞았어, 그러니까 나는 가산점 받았어.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의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가산점을 맞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실제 이런 기초적인 경영 경제 지식은 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좀 뭔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했었을 때 참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걸 아마 무시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바로 그 돈의 흐름과 돈의 생리를 무엇보다 잘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과목, 경제와 경영. 바로 이 두 과목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 부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이 시험이 바로 매경 테스트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 시험에 내가 끝까지 수험 생활을 완료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저도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든 지리하지 않고 지루하지 않은 그런 그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인 수험생활 시작하면서 저랑 끝까지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통해서 이번 강좌가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큰 도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경제학이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가리키는 학문이나 수험생활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개념과 이론들이 매경 테스트에서 일부 출제된다는 말씀은 드렸죠. 따라서 기본적인 경제학에 대한 기초 개념들은 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과목은 도대체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왜 태동했느냐,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느냐 했었을 때 경제학이 태동되게 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이 희소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희소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는 매경 테스트에서 간간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희소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히 제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훨씬 적은 상태를 희소성의 상태, 희소한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실현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이거는 부족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뭘 할 수밖에 없다?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 돈 가지고, 내 자원 가지고 뭘 해야 되지라고 했었을 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무엇은 포기하고 무엇은 선택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선택을 잘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인생의 결과니 결국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선택을 잘 못하면 그 결과 우리 인생이 그만큼 피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선택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삶을 쾌적하게 하고,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자체를 윤택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이런 사실에 주목하고요. 어떻게 하면 선택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고민들, 도구들, 개념들,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 태동된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요, 어떤 학문이냐 하면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학문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 욕망보다 결국 자원이 큰 이 근원적인 이 희소한 상황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따라서 경제학의 태동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다? 희소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희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크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희소성이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의 적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매 사냥꾼 있죠. 옛날에는 매 같은 걸로 우리가 간단한 들짐승들을 사냥을 했었는데요. 자, 이 매 사냥꾼, 우리 옛날 고려시대 때나 이럴 때보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그 숫자가 적겠죠. 아마 지금은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 말고는 아마 매 사냥꾼이 우리 사회에 안 남아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매 사냥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더 적어졌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걸 희소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원의 개수는 현격히 줄었지만 그 현격히 줄은 자원 개수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욕망보다 그 숫자가 아무리 적더라도 그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기만 한다면 이건 희소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아요. 반대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거보다 찾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걸 희소성이라고, 희소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또 예를 하나 들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엄청나게 많은 에어컨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은 에어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희소한 대상이다라고 말해도 문제가 없겠죠. 왜? 그 열사의 나라에서 에어컨을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워낙 추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전체를 탈탈 털어도 에어컨이라는 것이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을 거예요. 뭐 한 몇 가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몇 개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렇게 사우디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은 에어컨이 있는 알래스카에선 상대적으로 그 에어컨을 원하는 사람이 더 적다면 희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희소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절대적으로 그 재화나 서비스의 수치, 양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욕망보다 더 적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희소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요,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적인 담론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자유재라는 것과 경제재라는 거예요. 자, 자유재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바로 값을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화, 다른 말로 하면 희소하지 않는 재화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재입니다. 대표적인 그럼 자유재의 예를 뭘로 들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 공기를 들 수가 있겠죠. 공기. 우리 마시는 공기요. 자, 우리 마시는 공기 한번 떠올려 보면 숨을 후 들였었을 때 어떻습니까? 후 들었었을 때 오늘 너무 많이 마셨는데 내일 마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마시는 이 공기라는 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만큼 마셔야 되는지, 내일 더 마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 먼 10년 뒤에 마실 양을 남겨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즉, 그 이유는 뭐다? 희소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욕망보다 자원이 무한정으로 많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지를 선택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경제적 고민의 대상이 아닌 자유재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경제재라는 것은 희소성을 갖고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논의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경제재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돈을 내고 지불해야지만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경제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화들은 지금 사용할 게 얼마, 나중에 사용할 게 얼마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미한 대답을 얻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즉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철저히 경제학적인 고민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경제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유재, 경제재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매경 테스트에서는 여기서 한두 가지가 더 개념이 더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냐면 자유재와 경제재는 항상 고정된 것이냐, 이런 보기가 많이 출제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유재였던 것은 영구적으로 자유재고 경제재였던 것은 영구적으로 경제재냐, 자유재였다가 경제재로 바뀌고 경제재였다가 자유재로 바뀐 건 없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유재였다가 경제재로 바뀐 거, 먼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 이 물은요, 1960년대 초반부터 이제 국가에서 뭘로 표기되기 시작했냐면 물이 아니라 수자원이라고 표식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이라는 것도 집 앞 개천가에 나가면 언제든지 이용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이라는 것도 유한한 대상이니 우리가 관리해야 될 자원으로, 수자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다?
자유제에서 경제제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부르죠. 시골을 떠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서울 도심지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바로 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서울의 이 한정적인 수자원, 이 물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쓰다 보니까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양도 부족해지니 이제 수자원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으로 탈바꿈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제에서 경제제로